안녕하세요. 한국사강의 강근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고대의 사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고대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 국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교과서나 문제집들이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장 먼저 각 시대별 정치 상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는 학창 시절에 국사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 흐름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교과서가 적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사건이 쫙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나왔던 내용 분명히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머릿속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사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보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큰 틀에서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지만 각 시대 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 분야는 서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도 많을 거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이거 경제 아닌가? 이거 정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 모두가 다 각각 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떤 시대를 꾸려나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사회. 앞으로 사회 부분도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 예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신분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대적인 사회 모습이라든가 민중들의 삶이라든가 교육은 어떻게 했고 뭐 어떤 것들이 유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부분을 보통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사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 하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신분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가 성립되었는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연맹왕국 단계에는 크게 4개의 계급이 있었죠. 가나 대가라고 불렀던 부족장이 있었고요. 호민이라고 했던 부자가 있었고 하호라고 했던 평민 그리고 노비였던 천민이 있죠. 이러던 것이 삼국시대가 오면은 크게 3개의 계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귀족은 당연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평민은 조세 납부의 대상, 천민, 대부분의 노비들 이렇게 해서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각 시대별 사회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평민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민들이 조세 납부의 주된 대상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그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다 세금 많다, 세금이 부담된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시대별로 평민들의 삶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은 내용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평민 중에서도 똑같은 평민이 아니고 더 좀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삼국시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향, 부곡, 소. 이런 곳은 약간 특수한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평민입니다. 북부적으로는 양민, 평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 양민에 비해서 아주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 향, 부곡, 소.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각 국가별 사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본문에 뭐 씩씩하다, 그다음에 뭐 남성답다, 진취적이다 이런 좀
느낌이 센 단어들이 등장하면 아 이거 고구려 맞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에서 전해지는 법, 엄격한 형법으로 유명하죠. 일책 12법, 그죠? 12배로 배상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하지만은 이 고구려의 좀 따스한 모습 뭐 있습니까? 빈민구휼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인데요.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대법. 진대법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춘대춘합제도의 고구려의 모습, 고구려의 춘대춘합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점 말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선생님 빈민구휼 뭐고 뭐 춘대춘합은 뭡니까? 진대법은 뭐고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건데요. 빈민구휼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춘대춘합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 춘대춘합, 춘대 봄에 대출을 해주고 추납 가을철에 돌려받는다. 춘대춘합제도. 즉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가을과 그리고 겨울로 막 접어들 때는 곡식들이 풍족하겠죠. 하지만 이 겨울철을 지나고 나서 봄과 그리고 여름철에까지는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곡간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던 봄철에 곡식을 대출의 형식으로 빌려주고 그리고 수확을 하는 가을철에 도로 납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춘대춘합제도, 시대별로 계속 춘대춘합제도가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에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춘대춘합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대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풍습은 서옥제라고 하는 거와 형사취수제, 뭐 형사수치라고도 하고 형사취수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제도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서옥제는 말은 좀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대릴사위제. 어떤 거냐면은 고대 시대로 갈수록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집의 노동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등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옥제는 고구려의 제도죠. 서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구두로 이제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구두로 약속이 되면은 이제 그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이제 그 집 원래 집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본체 옆에다가 작은 별채를 짓습니다. 그것을 서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신부 집에 노동력을 좀 보태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릴사위, 그 사위가 짓고 살았던 집의 이름이 서옥이기 때문에 이 서옥을 짓고 사는 제도 해서 서옥제,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의 흐름인 그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신랑 집에서 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제도를 서옥제도라고 하고요. 형사취수제는 한자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즉 형의 아내를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당시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을 경우에는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형사취수제. 그래서 고구려는 서옥제와 형사취수제 두 가지 제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는 일단 고구려에서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 틀은 고구려와 유사합니다. 엄격한 형벌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하지만 이 백제만의 특징하면은 뭐 씩씩하고 엄격한 형법도 있었지만은 세련된 문화가 있었다. 아주 세련된 문화가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더해지면은 백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구려와 백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죠. 세련된 문화. 백제의 지배층은 그 왕족인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이 성을 부여라고 썼다는 걸 통해서 고구려와 약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여씨와 그다음에 팔성귀족 8개의 성을 가진 귀족들이
백제의 지배층이었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라는 일단은 촌스럽죠. 일단은 촌스러운데 이걸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토속적이다, 친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촌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신라 시대의 어떤 사회상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 승자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구려 씩씩하다 끝. 그다음에 뭐 진대법, 서옥제, 형사주치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백제는 지배층이 뭐다, 고구려와 유사하다, 세련됐다만 하면 되지만 신라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신라의 사회 모습은 세 가지 정도의 제도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고요. 두 번째는 신라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 그리고 세 번째 화랑도입니다. 이 세 가지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골품제입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로서 굉장히 폐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의 크기나 올라갈 수 있는 관등, 그다음에 옷의 색깔, 복색까지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식선에서 골품제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화백회의입니다. 화백회의는 골품제상으로 봤을 때 성골은 부모가 모두 다 왕족인 경우고요. 진골 같은 경우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라고 하죠, 진골까지를. 그래서 이 화백회의는 진골의 귀족회의고요. 이 진골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대표가 바로 상대등입니다. 상대등. 그래서 진골의 어떤 영향력과 상대등의 영향력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권은 반대 방향이죠. 왕권이 세지면 진골 귀족과 상대등의 권한은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면은 진골 귀족과 상대등의 권한은 강해집니다. 이 화백회의는 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국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귀족 간의 권력, 이 두 가지를 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백회의입니다. 특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고요.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화백회의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형식 아닙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어떤 귀족들, 진골 귀족들 간의 단결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단의 부정, 집단의 실수, 집단의 부정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죠? 일일이 국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제도가 바로 화백회의, 만장일치 제도였고요. 마지막 신라 통일의 어떤 그 기틀을 마련했던 중요한 제도입니다. 화랑도라는 게 있죠. 화랑도. 화랑도는 그 진흥왕 때가 돼서야 국가 조직화가 됩니다. 이때 이제 화랑도의 구성하면은 그 화랑과 랑도 합쳐서 화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랑 같은 경우는 진골 귀족 자제입니다. 그래서 각 화랑도에 뭐 1명, 2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민자제 출신의 낭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귀족자제인 화랑과 평민자제인 낭도가 함께 산수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서로 무도 연마하고 글도 연습하고 시조도 읊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계급 갈등이 굉장히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까지 화랑도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진골 귀족 출신인 화랑은 중앙 관료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낭도 같은 경우는 평민으로 계속 생업에 종사하거나 안 그러면 하급 관리로 부임하거나. 근데 이럴 경우에 화랑들이 어떤 자신들의 포부, 큰 스케일을 그려가지고 어떤 크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방향이 있었을 때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깊숙이 다 이해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어렸을 때 친구처럼 지냈던 낭도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각 낭도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우리 옛날의 추억을 탁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생면부지, 얼굴도 알 수 없는 귀족이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릴 적 같이
그렇죠. 꿈을 키우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했었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었던 이런 귀족들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 백성들에게 잘 먹혔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급 갈등을 완화하는 어떤 완충제 역할을 했었고요. 화랑도 하면은 이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원광법사. 원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세속오계라고 하는 5개의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급 수준의 문제에서는 화랑도 세속오계의 내용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모태, 살생유택 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었다. 그것이 세속오계고 원광법사가 만들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징적으로는 마지막 대상입니다. 마지막에 살생유택, 살인을 하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된다. 세속오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원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었는데, 스님이 만들어낸 조항 중에 살인과 관련된, 살인하면 안 된다, 살생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불교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불교는 국가를 구원하는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라고 하더라도 살생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 가려서 해라는 거죠. 살생유택. 그리고 이 세속오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교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내용과 도교적인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간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과는 믿음으로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으면은 유교와 가깝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이 관련해 가지고 풍경이 좋은 그런 산과 들을 찾아가서 수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는 도교적인 색깔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광법사 불교죠. 그래서 이 원광법사와 세속오계, 화랑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특정 종교가 아니고 유교, 불교, 도교의 결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라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통일한 이후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남북국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래쪽에 통일신라, 위쪽에 발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 사회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중대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요. 집사부의 시중, 그죠? 왕의 일을 도맡아 했었던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그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한도 강화되죠. 그렇죠? 이 육두품들이 신라 중대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었고요. 특히나 그 집사부의 실랑이라고 하는 관직, 대부분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집사부 실랑이라고 하는 위치도 육두품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육두품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었다. 반대로 그렇죠. 진골귀족과 상대 등의 역할은 약해졌다. 권한은 약해졌다. 하지만 이게 신라 하대로 오면서 우리 그 지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왕위주행 탈전이 막 벌어지면서 왕이 막 짧은 시간 동안에 평균 임기가 7, 8년밖에 안 되고 짧은 왕은 2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반대로 진골의 권한과 상대 등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지게 되겠죠. 왕권이 약해지니까 육두품의 권한도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라 하대에서 살펴봐야 될 육두품 중요합니다. 신라 중대에서는 육두품이 강했지만은 신라 하대에서는 육두품이 권한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그렇죠. 개혁을 요구해야겠죠. 지금 사회가 이러이러합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이야기했었겠죠. 하지만 이 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포부 이상을 펼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신라적인 성향이 커져갔었겠죠. 이제 신라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커져갔을 겁니다. 이러던 와중에 신라 하대에 드디어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이 호족은 지방의 유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왕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군진이 될 수도 있고 해상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정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역, 다스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그 지역 안에서는 중앙 관료보다 훨씬 권력이 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호족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라아대에는 또 농민 봉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노의 난과 같은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그렇죠. 그만큼 그 농민들, 평민들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죠. 이런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위험한 분위기, 그죠? 육두품은 반신라적 성향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중앙 관료보다 더 힘이 센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각 지방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어떻습니까? 딱 망하는 태클을 타고 있죠.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이후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넘어온 고씨 등 고구려계가 이제 지배층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주요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 다수였다고 하고요. 이 피지배층 같은 경우 발해는 이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토착 세력인 촌주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풍습을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촌주를 중심으로 풍습을 인정해줬다 하면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발해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용을 했다고 해서 뭐 똑같이 뺏겼다가 아니고요. 참고를 해서 발해만의 어떤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과거 시험 빈공과라고 하거든요. 이 빈공과에도 굉장히 발해 지식인들이 많이 응시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고대 사회의 신분제 제일 처음 봤었고요. 그리고 각 시대별 각 국가별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을 정리했었고요. 마지막 남북국 시대인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에 대한 사회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